네, 그 반대 신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주 신문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물어보시죠. 네. 예, 그 한덕수 피고인의 변호인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장시간 동안 증언해 주시는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사실 이 사건에 한덕수 그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재직하시는 동안에는 사실은 근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언하실 수는 없고, 네. 다만 그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 그 전임자로서 대통령실에서 당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증인의 경험, 그럼 그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증인의 생각들을 지금 이제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건이 과연 이제 위법성이 있는지 또는 범죄가 되는지를 사실은 저희가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증언하신 내용들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시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였죠. 네,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검증 권한으로 독립된 권한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공직기관 비서관 밑에 있는 이제 하위 행정관들의 어떤 그 검증 업무도 사실은 뭐 고유 권한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고유 업무로 보기도 조금 곤란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공직기관 비서관실 뭐지 공직기관 비서관의 어떤 그 인사검증 업무 내지는 권한을 비롯해서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들의 업무와 권한이 대통령의 어떤 헌법상의 권한, 인사권, 헌법상의 인사권을 사실상 보좌하는 또는 포섭되는 그런 정도의 업무 내지는 권한이라고 연장해서 그렇게 파악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보좌 업무. 고좌, 네, 예, 보좌 업무 내지는 기관도 아니고 보좌 예.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지고 있는 공직기관 비서관 내지는 행정관의 인사검증 업무 또는 권한이 대통령 인사권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런 뭐 독립된 권한이나 권리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증인의 어떤 업무를 비롯해서 그 행정관들의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인사검증 업무 또는 권한은 결국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이제 그 판단 기준으로 이를테면 신속성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최대한 맞추는 보좌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볼 수 있겠죠. 맞춘다기보다는 예, 제약된 여러 조건 하에서 대통령이 가장 좋은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보좌하는 예, 예.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 보좌하기 위해서 네. 증인께서는 공직기관 비서관의 판단으로 국정원이나 또는 경찰청에 인사검증 의뢰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네. 게 맞죠. 그리고 또 실제로 국정원이나 또는 법무부, 국정원, 경찰청에 인사검증 의뢰를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생략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네. 같습니다. 또 행정관들이 검증 보고를 검증을 다 마치고 검증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예,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재판장님 지금 증언한 거를 지금 변호사님께서 확인하고요. 정리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차 제가 자 그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함상훈 두 분을 지명함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를테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송부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공무원들의 청문직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인사검증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앞서 증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검증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법률을 하는 사람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 방해받는 대상이 되는 재량과 고유적인 뭐 범위 권한이 있는 그런 권리라고는 저는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또 그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국정원장이나 국정원의 신원조사 담당 공무원의 그런 신원조사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그 검증 인사권자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말씀의 취지를 종합하면은 법무부라든지 또는 국정원장이라든지 국정원의 인사검증 자료와 관련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 특별히 위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지금 방금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사실은 이 사실에 이 사건의 공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이 어떤지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뭐 더 반대 신문하실 게 없으시면 제주 신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증인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검증 담당 행정관들이 증인께 이제 검증 보고서 보고하는 절차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제 일했던 김모 행정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기로 통상적으로 검증 보고서를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보고할 때 특정 행정관이 검증 담당 행정관들로부터 검증 보고서 출력물을 취합해 가지고 그걸 들고 들어가서 일괄해서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거든요. 제가 증인신문 조서를 좀 보고 왔는데, 근데 증인은 그와 다르게 이제 검증 보고서를 개별 행정관들로부터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파일 형식으로 보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원칙적으로 다 파일로 받았고 예를 들어서 이북 오도청 네. 것처럼 일괄해서 아니면 또 특정 위원회처럼 네. 일괄해서 여러분이 하는 경우는 네. 검증 결과를 한꺼번에 받아서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그거는 굉장히 출력물이었나요? 예외적인 그러니까 그건 출력물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다 받아서 네. 총괄적으로 어차피 제 근거는 남겨야 되니까 제가 네. 그렇게 다 보았다는. 그러니까 네. 증인 지금 말씀은 증인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파일로 네, 네. 받으셨고 네. 일부는 파일로도 받고 네. 출력물로도 보고 받으셨다. 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증거 목록 순번 680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작성 이종섭 검증보고서 요약본 중 959쪽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사건 때 관련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작성해온 이종섭에 대한 검증보고서 고 이제 범죄 징계 수사 등 항목입니다. 일단 한번 봐주시고. 그 검사님, 예, 제가 양해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 어떤 뭐 신문을 하실지 제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공판이 진행되고 제가 공소 제기가 돼서 예,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예, 가급적 다른 부분으로 인용해 주실 수 있다면 제가 이 부분은 진리에 따라서 증언을 거부해야 된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건 이제 그래서 재판장이 평소 그 하시는 지위가 원칙을 지금 있습니다. 예. 이 사안이 아니고 다른 부분을 이제 원칙과 기준을 물어보신다면 혹시 다른 거를 제공하신다면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오전에도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어떻게 고민하다가 제가 최대한 증언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게 나와버리면 제가 지금 공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네. 뭐 질문을 하시는데 들어보시고 네, 정언 거부를 하시면 제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정언 거부 네, 가능하신지를. 네. 예. 그 인사정보관리단이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당시에 작성한 검증 보고서가 맞습니까? 제가 수사 때 제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번 682번 네, 공직기강 비서관실 작성 이종섭 최종 검증 보고서 중 969-3쪽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가지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생산했습니다. 이제 이종섭 검증 보고서를 범죄 징계 수사 항목입니다. 요거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작성하신 거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서에 이 피의자 신문 받을 때 조서에서 제시받고 거기 답변한 게 있고 그때는 제가 그 다른 자료들도 함께 봤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이 지금 내용이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양도 많고 이에 후보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장관 책임론 제기,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하였다는 것이 알려지면 논란, 민주당은 후보자를 이종섭입니다. 후보자를 공수처에 고발, 공수처에서 후보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까지 없으나 논란 가능성은 남아있는 이슈임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수정한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출석 조사 등은 없는 상황, 야당의 공수처 고발 조치가 정치공학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 공수처에 고발된 사실만으로 후보자가 흠결을 보유하였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뉘앙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이 사건 공소사일 관련이 없다 그러면은 질문 자체를 허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질문을 다 하신 게 아니라서 제가 네, 다 들어보고 어떤 이 사건 공소사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설명하시고 증인이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기로 파일을 받으셔갖고 직접 수정하셨다고 하니까 직접 수정하신 자료를 저희가 입수한 거는 이 자료뿐이기 때문에 증인이 이런 방식으로 수정하셨냐고 물으려고 합니다. 그 증인께서 수정하신 게 맞으시면은 이제 당시에 예. 조서에 보면 예.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수정했는지 어땠는지 기억을 잘 못하겠다. 그런데 조사받을 때 제시받은 바에 따르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검증을 담당했던 행정관이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맞느냐, 그래서 그 행정관이 그렇게 진술하면 맞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서 참고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수정할 때 수정이 있었던 건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때 행정관하고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온 거랑 지금 다른 내용으로 수정이 됐는데 행정관하고 어떤 교감이나 어떤 의견 교환을 하시면서 수정하신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지금 진술 증언 거부하시는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그 증인께서 이 수정하였다라는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혹시 기소되셨습니까? 아니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 도피로 기소됐습니다. 범인 도피로만 기소되셨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혐의도 있지 않으셨어요?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님들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려. 증인 그게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증인 피의자 신문 조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피의 사건이라고 돼 있어. 제가 이걸 봤었던 것 같은데 이 혐의가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죄명에 대한 뭔가 결정이 있었습니까? 그 모르겠습니다. 해병특검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사실관계 의율만 변경해서 아마 별도 결정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불기소 처분 통지 받으신 기억은 없으십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소된 것은 그 이종섭 전 장관을 그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보내는 행위 자체가 예. 범인 도피 행위이고 거기에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가 그 공동가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그 경찰청 세평조에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국정원 신원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국정원 신원조사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 인사나 아까 검사장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증인 판단에 신원조사 실시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실시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신 거 맞습니까? 검찰 고위 간부의 경우에는 제가 경찰 세평은 안 하도록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원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 예. 않는데 예. 제가 사법부 그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아마 국정원 신원 조사에 대해서도 그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순수히 증인께서 결정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이제 대통령이나 상부에서
기관 간의 뭐 예우나 이런 것 때문에 결정한 건지 아니면 증인께서 직접 판단하신 건지요? 제가 판단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보안 업무 규정하고 관련 조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령 해석은 증인한테 좀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변호사님들께서 물어보셔가지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 업무 규칙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만들어진 비밀관리 업무 규칙입니다. 네. 그 4조 보시면은 1급 기밀, 2급 기밀, 3급 기밀 해서 이제 내용이 있고 증인 혹시 보안 업무 규정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보안 업무 규정이랑 이 조사까지 다 똑같습니다. 네. 비밀의 구분이 완전히 똑같은 거 맞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밀 취급권자를 넘어서 이제 비밀 취급 인가권자로 재판관, 헌법재판관 규정돼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보셨고 증인 이제 다시 보안 업무 규정 36조 3항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여기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보시면요. 1호 누구냐면 대상이 공무원 임용 예정자입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 그 다음에 비밀 취급 인가 예정자 돼 있습니다. 네. 증인 보시기에 아까 제가 이 헌법재판소 비밀관리규칙도 보여드렸지만은 헌법재판관이 1, 2호에 해당하는 인물 아닙니까? 신규 임용, 헌법재판관 정무직으로 신규 임용되는 분들이요. 그 공무원 임용 예정자의 이제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비밀 취급 인가 예정자에 대해서는 그 다른 고위 법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가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이 아니, 듭니다. 기관이 달라지잖아요. 기관이 다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비밀하고 대법원이 다루는 기밀이 다르잖아요. 법제처가 다루는 기밀이랑. 어떻게 다를지 제가 그 구분 기준을 상정하기 좀 어려운 증인이 것 같아요. 보시기엔 1, 2호에 해당 안 할 수도 있어 보입니까? 이미 이 인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받은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증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하면서 다른 정보를 다루잖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다를지가 제가 잘 상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러니까 증인 보시기에 보면 소송에서 국가 기밀이 이제 소송 자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법원도 마찬가지고, 그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예. 그 법제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고유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행사하는 기관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해당 법령의 해석이나 아니면은 이 증거의 판단을 위해서 다른 기관이 취급하는 국가기밀을 봐야 되는 사정이라면 저는 그 세 기관이 특별하게 뭐 구분될 만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근데 법제처장이랑 네, 법원 고등부장판사가 퇴직하면서 헌법재판관으로 임용되잖아요. 네. 그 퇴직하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비밀 취급 인가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밀 취급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신원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은 변치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원 조사라는 것도 그 공직 임용 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 대한 평가도 묻고 그 전에 행적도 묻고 뭐 지금 보면 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침익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반드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했지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판단도 저는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돼 있고 특히 뭐 헌법재판관을 예로 들자면 이분이 오랫동안 법관으로 근무하시면서 그분이 판결로서 말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탕으로 지명을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의 대상인 충성심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또한 평가가 되실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증인이 보시기 네. 그러면 헌법재판관 예가 아니고 1, 2호에 해당한다면은 네, 신원조사 요청해야 되는 건 맞죠? 네, 구문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관계기관장 부분은 증인 아까 말씀하시던데 관계기관의 장에 대해서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었죠 아까. 네, 증인 여기 보안업무 규정 3조에 보시면은
33조 보안 책임에 관계기관 정의가 나옵니다. 각급 기관과 33조 3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와 같다. 그러면 관계기관은 각급 기관이랑 같습니다. 이제 이 33조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관계기관은 이제 각급 기관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출력을 안 해서 태블릿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위에 조 2조입니다. 2조 보시면은 각급 기관이란 대한민국 헌법, 정부 조직법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라고 하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정부 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절이 있고 정부 조직법에 보면 대통령장이 있어서 대통령도 각급 기관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보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어떻게 해석을 하기는 어려운데 한번 검토를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각급 기관이다. 그럼 뭐 단독으로 국가 원수로서 행하시는 뭐 단독관청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그래서 정치한 검토는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안 여쭤보려 그랬는데 네. 그 이제 관계 기관에 각급 기관이 들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각급 기관의 장이라 볼 수 있고 각급 기관에 대통령이 들어 있어요. 헌법하고 정부 조직법에. 네. 근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신규 임용입니다. 신규 임용. 임용에는 신규 채용, 전보, 승진 이런 게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임용 예정자의 헌법재판관이 포함되고 그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각급 기관의 장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임명하기 전에 신원조사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해당한다면? 아까 제가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원조사의 목적은 신원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니요 증인 충성심, 신뢰성을 제가 제 진술을 예, 한번 들어보세요. 예. 충성심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 그렇다면 충성심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침입적 행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저기 요청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도 그렇습니까? 결국 예. 저것이 무슨 법률로서 꼭 정해진 이런 그 총장 추천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든지 그런 법률상의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말씀드린 어떤 정성적인 그 인사권자의 정성적인 판단, 즉 충성심과 신뢰성이라는 수치화할 수 없는 정성적인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찰반 특별감찰관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님께서 물어보신 게 있는데요. 그 특별감찰반이 이제 증인이 근무하시는 동안 대통령 비서실에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까? 감찰반이? 네, 감찰반이라는 별도 설치는 안 돼 있었고, 예. 그래서 그 감찰반원은 이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으로서 공직기강 비서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제가 정확한 지정권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예. 그렇게 구성을 하는 규정을 하나 예. 감찰 규정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그 말은 이 감찰반 업무를 공직기강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수행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인사 검증 업무 관련해 가지고 저도 웬만하면 이제 증인 의견은 잘 안 묻고 싶었는데 원론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증인. 네.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요, 증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4월 7일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불러서 이완규 함상훈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다음 날 국무회의 때 지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놓고 인사검증 절차에 돌입했는데 4월 7일 오후 17시가 넘어가지고 서원식 행정관이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이제 받습니다. 4월 7일 17시 이후입니다. 저도 정확한 시간은 지금 봐야 하는데 그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어디다가 그러고 나서는 검증을 위해서 자료 수집해야 되잖아요. 맞죠?
지금 대답을 해주세요. 저기 녹음이 돼야 되니까 그 검증을 위해서는 자료 수집을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예, 필요한 자료 수집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서원식 행정관이 어떻게 했냐면 국세청에다가 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납세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에다가 이 두 명에 대한 범죄 경력 자료 요청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다른 자료 요청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국세청으로만 그날 밤 8시에서 9시 넘어선지 그 언저리에 국세청으로부터만 재산 및 납세 자료 받았고 범죄 경력 조회는 못 받았습니다. 그 직원이 퇴근을 했는지 경찰청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하고 이분들 기존 재산 공개 자료 있죠. 그거 하고 그것만이죠. 그것만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만으로 그날 밤 12시에 검증 보고서를 완성을 합니다. 다른 자료는 하나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범죄 경력 조회는 확인을 못한 게 저희 수사로 확인됐는데 범죄 경력 조회는 확인도 안 해놓고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증인 보시기에 이게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된 겁니까? 재판장님, 이거 지금 증인이 담당하지도 않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도 아니고 그런 공소사실을 질문들을 변호사님들이 읽은 계속 다음에 하셨지 의견을 않습니까? 묻는 이런 식의 증인 신문은 아니 지금 제한을 방금 하고 김현성 변호사님은 공소사실 지금 물어보셨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그건 계속 공소사실 해오셨기 나와 때문에 있기 저희도 하는 때문에. 겁니다. 공소사실 판단을 물어보셨잖아요. 재판장이 할 공소사실 판단도 물어보셨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안 하, 싶어요. 그동안 안 했는데 다 하시니까 저희도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답변 드린 것은 원론적으로 인사검증 지시를 언제까지 하라라고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를 최대한 하는 것은 내가 당연히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인사검증이라는 그 업무 자체가 권한이냐 아니냐라는 추상적이고도 어떤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검사님 이 질문은 증거로 인해서 이것이 전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재판부에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법률 판단하실 문제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감히 어떻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아니 증인께서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성 변호사님 질문에 지금 공소사실 의무 없는 일 했느냐 했을 때 아니라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 질의를 예. 추상적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보면 이 인사 검증이 권한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사실 사실관계가 전제된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 물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이렇게 나열된 다음에 이게 증거로서 입증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아니, 판단할 증거로서 권한도 입증이 아니고 없고 그렇게 네. 진행된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된 검증이냐고요. 그 답변할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뭐 네. 끝까지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하신 네. 것 중에 네, 뭐 다음 날 네. 임명할 테니까 인사 검증을 아무리 하라 청문직인데 그렇게 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뭐 제일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근데 뭐 아마 일주일 이내는 있었던 것 같다고 그 정도로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네, 제가 그것도 정확한 기억은 정확한 아닙니다만, 건 네, 그래서 재촉을 받아서 그렇게 빨리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방금 대답하신 내용은 이제 기억이 나시는 걸로 대답하신 건가요? 다음 날 임명할 테니까 오늘 말하면 그랬다면 굉장히 인상이 크게 남아 있을 것인데 네. 네, 그런 인상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네,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그 변호사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왕규의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인사검증팀의 검증을 받아서 문제없음 결론이 났었다. 그래서 이왕규에 대한 재검증은 법제처장 임명 이후부터 헌법재판관 지명까지 약 2, 3년간의
일부 변동 사항에 대해서만 업데이트하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증인께서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이완규의 경우에 법제처장 임명 이후로 헌법재판관 될 때까지 지금 2년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이 다시 재임명될 때 인사검증 네. 안 하셨다 했는데 네. 증인이 보시기에 2년 이상 인사검증한 이후로 2년 이상 지난 사람이면 네. 인사검증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사검증 소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좀만 더 물어보면 됩니다. 증거 순번 (673번) 이완규 검증 보고서 및 검증 자료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완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명되기 전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이제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네. 이게 이제 항상 사용되는 양식이니까 증인도 잘 아시죠, 내용은? 네. 눈에 익숙한 양식입니다. 예? 익숙한 양식입니다. 예. 그래서 증인 여기 보시면은 이 후보자로 이제 되고자 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분이 본인에 관한 정보를 인사검증 담당 기관 및 개인정보 보유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며 여기 잘 봐주세요. 해당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이 원활한 인사검증 진행을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자료를 인사검증 담당 기관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 내용은 이 공직 후보자가 이제 내가 인사검증 받기로 동의했고 나 이 직위에 임명되고 싶다라고 해서 자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검증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죠. 질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사 검증하는 주체가 네. 인사 검증하는 기관에 보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인 그러니까 후보자가 본인에 관한 나에 관한이잖아요. 본인에 관한 나에 관한 개인정보 자료를 인사검증 담당 기관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니까 정보 보유 기관한테 내 자료 인사검증 기관에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잖아요. 기본 전제는 내 정보가 검증 담당 기관에게 제공되는 것을 동의한다라는.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요청한 저 써 있는 거 여쭤보는 거잖아요. 본인에 그러니까 그 관한 전제가 내가 예. 이거를 저 인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보내서 예. 받을 거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겠느냐라는 예, 증인 여기는 요구에. 동의하며고요. 네, 동의하며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의했고요. 네. 이거는 인사검증 기관이 네. 주체가 될 거고요. 네. 뒤에는 본인 나잖아요. 네. 나에 관한 개인정보 네. 자료를 인사검증 담당 기관에 인사정보관리단 뭐 공직기강 네. 비서관실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게 인사정보 그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송부가 되잖아요. 아시죠? 네. 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인사 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및 자료 범위해 가지고 후보자 본인은 지금 이 정보 제공에 대해서 동의한 거죠. 근데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지 않고 저거를 그냥 검증 대상자가 보내면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인사검증 기관에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뭐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지금 때문에 마지막 그 저 문장을 이 서면의 서명 날인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제출할 의무가 생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해가지고 본인의 인적 사항이랑 가족까지도 지금 동의 네, 다 받아가잖아요. 네, 네. 그 동의를 받아갔고 이 받아간 사람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에 관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지금 기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문헌을 분절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도대체 이 제공 동의서가 왜 작성되느냐를 보면
인사검증기관이 그 개인 동의가 있어야 볼 수 있는 개인정보들을 우리가 조회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그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했고 네, 네. 개인정보 기관장한테 네. 요청한다고 돼 있잖아요. 본인은 요청합니다. 네. 개인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 당신한테 이 개인정보 기관장 당신한테 내 자료를 인사검증 기관에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도 맞잖아요. 근데 저 공문은 당연히 우리가 이런 정보를 요청한다는 개인정보 보유기관에 대한 인사정보관리단이든 아니면 공직기관 비서관실이든이 보내는 공문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저거 단독으로 보내주진 않을 것 같은데. 잠시 다시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만약에 인사검증을 한다고 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이 저거만 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커버레터형 예. 그 의미를 개인정보 가지는- 수집 이용 동의서도 네, 보내고요. 동의서도 보내고 예, 앞에다가 이런 정보를 요청하고 예. 근거는 동의다라고 예. 하는데 네. 그러면 결국은 그 공문과 결합되어서 저게 의미를 가지는 거지. 저 자체로 저거를 서명 날인했다고 해서 이 요청기관이 요청 받은 기관이 바로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고 보는 것은 조금 좀 무리하지 알겠습니다. 않다는 제 의견입니다. 예, 정인 의견이시고요. 잠시만요. 이게 조금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이 신문 사항들이 많으셔가지고. 증인 아까 변호사님께서 담당자가 인사 검증 업무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인사 검증 보고서를 작성해둘 이유는 전혀 없지요 하니까 증인이 이것도 이제 긍정하시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인사검증 보고서랑 인사검증 때 수집된 자료들 네.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돼 가지고 영구 보존되죠. 네. 그다음에 지금 정무직 청문직과 관련해 가지고 청문직에 관련된 인사검증 절차를 증인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취지가 네. 정무직으로서 이제 국무위원들 청문직인 국무위원들에 관련돼서 그 포인트로 좀 말씀하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자 하는 게 대통령의 이제 수족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청문직과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법원장 이렇게 대통령 임명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이 청문직으로서 이분들하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청문직하고는 인사검증 절차의 성격이 다르죠. 검증 절차의 성격이 다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을 임명할 때랑 네. 헌법기관을 임명할 때랑 네. 검증 절차가 이 강도나 보안성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좀 다르게 고려돼야 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검증 절차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추천과 지명 과정에서 고려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검증 절차에서는 당연히 청문 절차에서 그 임명을 반대하는 그 측에서 제기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예상해서 그 검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판장님께서 좀 물어보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조금 확실히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증인 이제 청문직 같은 경우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다 보낸 걸로 증언하셨는데 증인 기억에 네. 청문직일 때 신속하게 하라는 요구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인사정보관리단 다 보내셨고요. 네. 그럼 인사정보관리단에 신속하게 하라고 할 때 누가 어떤 식으로 인사정보관리단에 전달했습니까? 제가 전달했습니다. 누구한테 전달하셨습니까? 제가 인사정보관리단의 그 단장님께는 말씀하지 않았고요. 예.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부장검사가 예. 있었습니다. 거기에게 이런 사정으로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신속하게 해달라 이렇게 예. 요청을 그럼 했습니다. 일단 청문직 같은 경우 인사정보관리단 다 거쳤잖아요. 예, 네. 빠르게 했든 어쨌든 네, 네, 그랬을 것으로 그 기억합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 편람 있는 거는 수사 과정에서 들으셨죠, 보셨죠.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은 제가 시간으로서 제시는 안 할 건데 10개 항목으로 나눠 가지고 검증 항목별 분석 사항이고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서 이게 쓰는 건데 인사정보관리단한테 독촉해 가지고 검증 보고서 받으셨을 때 인사정보관리단이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들 중에 생략했는지 아닌지 증인 아시는 거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는 바 없습니다. 생략했는지
그냥 생략했는지 아닌지를 모르십니까? 빨리 해왔을 때. 뭐 생략하고 보내겠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변호인들께서 뭐 확인하실 게 더 있습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 예. 네. 그 보안 업무 시행 규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네. 관계기관의 장이 네. 신원조사를 요청하는 게 원칙으로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인사 검증을 위해서도 신원조사를 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병렬적으로 관계기관의 장도 할 수 있고 대통령실도 2급 이상의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관계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하도록 하고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만 만들었다. 왜? 인사권에 제한이 되니까. 이렇게 본인이 만들면서 이런 생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만들 때는 이제 표가 우리가 인사 검증에 활용될 자료로서 신원조사 결과를 우리가 의뢰하고 우리가 받는다. 근데 그게 제일 중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신원조사 시스템을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고 관계기관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해서 의뢰하는 신원조사는 그대로 두고 네. 대통령실도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신원조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개정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신원조사 주체가 국정원과 일정 직급 이하의 경찰 또 군인 신분의 일정 계급 이하는 군 방첩사 이렇게 돼 있는 그 구조가 흐트러진 것은 아니고 예. 요청 주체에 이제 저희가 추가되는 예, 거죠. 추가되는 형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신원조사를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필요한 경우에만 인사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규정한 것이죠. 제가 업무 수행할 때에는 결국은 그 신원 조사라는 것을 필수적인 절차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고.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사법부 고위직의 경우에 네. 뭐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보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셨다는데 이제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왜 적절치 않으냐? 신원조사를 하게 되면 탐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해당 법관 및 주변 법관 또는 법관과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국정원 직원이 물어보고 다니는 게 알려집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정원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법관이라도 인사가 문제가 되면 국정원이 자기 뒷조사를 하고 그것이 인사 검증 담당자한테 보고되는 게 알려지면 그 사람도 사법부를 구성하는 판사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이 부적절하니까 신원조사는 사법부의 고위직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 네. 제가 그 얘기는 판단한 신원조사 제도라는 거는 인사검증을 위한 보조적인 제도지 필수적이고 의무적인 제도는 아니라는 판단과 입장하에 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신원 조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절차로는 전제하지 않고 근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 57조가 2022년 11월 28일 날 네. 신설됐지 않습니까? 후단이 예, 후단이 이제 신설이 후단하고 됐는데, 앞에 조금 바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규정을 신설한 이유가 종전에는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하면서 국정원에다가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신원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도 실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사실 기억이 잘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그 규정을 저는 제가 만들 정도로 행정관이 나와서 제가 그 규정을 만들 정도로 한 거 보니까 네. 우리가 규정을 만든 다음에 근거를 가지고 일하자라고 했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신원조사나 세평도 이제 담당 행정관들이 취합해 갖고 요약보고서나 상세보고서에 녹여서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오고 하는지를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네. 종전에 증인으로 나왔던 그 네. 행정관의 말에 의하면 종전에는 그 신원 업무 그 보안 업무 규정에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국정원의 신원 조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계 부처에 이미 기존에 실시했던 그 신원조사 업무 자료가 있으면은 그것을 넘겨달라고 해서 그 신원조사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2020년 11월 28일 날 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대통령실에서 바로 그 신원 업무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바로 신원 업무 국정원에다가 신원 업무 조사 의뢰를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절차는 저보다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행정관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사실 그때 업무가 언제부터 어느 시점에서 신원 조사를 하고 안 했는지를 제가 지금 솔직히 기억을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 정확한 정보는 실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그 행정관들이 증언한다면 그것이 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규정을까지 저렇게 제가 만들었던 이유는 그런 합리적인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제가 업무를 그 근거 하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증인께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고수하면서 업무를 하셨는데 그때 업무하시면서 이를테면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을 가장 잘 보좌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신속한 검증을 위해서 국정원이라든지 그다음 경찰청 등 인사 검증 의뢰를 생략하기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꼭 신속한 검증을 위해서라고 뭐 아니더라고요. 보수는 어렵지만 사정을 고려해서 예. 실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내가 일부 생략하기도 하고 했던 것이 또 신속하게 진행하고 했던 것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뭐 놔두더라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다. 특히 형사재판의 어떤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기. 죄송하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아까 그 이완규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님 경우에 그러니까 인사검증 그러니까 법제처장 임명 직후부터 약 2, 3년간의 일부 변동 사항에 대해서만 업데이트하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지요라고 제가 아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 그러니까 취지는 조금 천천히 그 말씀해 취지는 주시면 인사검증 그러니까 2, 3년 동안에 있었던 뭐 경과에 대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예 검증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는 아니시고 좀 더 이제 간략하고 좀 더 신속하게 뭐 업데이트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증언하신 것이 맞죠? 네, 이게 검증 대상에 보면은 뭐 그 자녀, 그 다음에 뭐 위장 전입, 그리고 뭐 세금 이런 부분은 기존에 돼 있는 거하고 변경될 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검증에 들어갈 노력이나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그 특검에서 지금 그 헌법재판관의 신원조사에 대해서 첫 번째 신원조사 대상이 되느냐, 두 번째 그렇다면 신원조사 요청의 주체가 누구냐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일단 지금은 제가 두 번째에 대해서만 좀 그러니까 물론 법리적인 얘기여서 자꾸 괴롭혀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혹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특검에서 그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정의 규정을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까 저랑도 이제 나누신 그 각급 기관의 정의가 나옵니다. 헌법,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뭐 공공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의 3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어떤 특정 그 인사 대상자에 대해서 신원 조사를 누가 할 것이냐? 그거는 결국은 그 관계 법령의 해석이나 전체적인 그런 지위 이런 거에 비추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조문에 그 해당하는 어떤 뭐 각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 이 모두 그 신원조사 요청 의무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질문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좀 나눠서 질문해 주시거나 좀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인사 대상자 네. 한 명에 대해서 네. 한 분에 대해서 네, 신원 조사를 누가 요청할 것이냐는 네, 결국은 어떤 관계기관의 그러니까 관계 법령 해석이나 그분의 어떤 지위 그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어떤 특정 한 기관의 장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당연히 이 지금 보신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2호 각급 기관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두 당연히 그 한 대상자에 대해서 복수로 요청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복수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게 어떤 거를 상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 하신 말씀 중에 법령에 따라서 누가 그 요청을 할지는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그 네, 해당 대상자에 직위가 대해서, 어떤 해당 직위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판단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헌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헌법을 뭐 보시면 1장하고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다음에 3장 국회, 4장 정부, 5장이 쭉 보시면 쭉 나오고 5장이 법원, 6장이 헌법재판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고자 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와 그러니까 법원, 헌법재판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라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이 각급 기관의 장을 대통령, 그러니까 별도의 장에 있는 대통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할 뿐만 아니라 그 지위, 그 각급 기관의 그 지위에 비추어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해석이 아닌가요? 그 네.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시죠. 그렇게 네, 막 이렇게 그 하시니까 사실 지금 그 문장도 길고 이거 네.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라는 말씀이신지 뭐 각 법률의 해석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누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가 지금 별도의 장으로 나눠져 있고 저희가 이해하기로도 당연히 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사실 저도 질문 취지를 정확히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헌법재판관은 지금 규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이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네, 네, 맞습니다. 물으시는 건가요? 네. 그 헌법재판관 만약 그렇다 헌법재판소장님이 하셔야 되고 헌법재판소장님이 하셔야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장님이 추천하시는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헌법까지 나와서 증언하면서 헌법 해석에 대해서까지 네, 말씀드릴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 네, 네. 못했습니다. 예, 일단 네. 뭐 정인한테 이렇게 그런 내용까지 확인하는 건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네. 한번 혹시 대답을 하실까 싶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예. 네, 그럼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정의신문 절차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그 다음 기일과 관련해서 네, 일단 원래 예정은 최지연 대인데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전화기를 지금 꺼버리고 해서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까지도 연락 좀 해보고 안 되면은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서 기일 외에 좀 필요한 조치를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조치를 하시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일정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라 정인신문 이렇게 뭐 유동적인 상태에서 하면은 준비하시는데 되게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좀 더 다음 기일로 미루고 그냥 재판장님 그러면은 최지연 증인을 네네 이병호 박성재 증인하고 바꿔주시면은 네네 그때 최지연 증인이 이제 불출석하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유지할지 여부 결정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때도 마지막 기일에도 안 나왔을 땐 저희가 아예 서증 조사를 진행한다든지 공전되지 않도록 하는 건 어떠신지요? 그러면 다음 기일은 어떻게
이병호 박성재로 박성재를 바꾼 다음에 예,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그냥 예.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예. 변호인들 어떠신가요? 원래는 최지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상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 다음 기일에 진행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뭐 유동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공전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냥 다음 기일은 사실 다음 기일로 예정돼 있던 이병호 박성재를 하고 근데 최지연은 좀 더 그 다음 기일로 미루는 식으로 하면 예. 어떠신지 혹시 변호인들께서 곤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쭉 준비를 하고 계신데도 바꾸게 되면 뭐 곤란하실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런 사정이 없으시면 그냥 그 이병호 박성재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곤란하신 분 있습니까? 괜찮으신가요? 네. 승부도 사실 좀 해봐야 저희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데 일단 최지연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은 최지연은 연락도 안 된 상태라서. 네. 네. 그냥 예정대로 하시는 게 낫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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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네. 예, 뭐 의견이 여러 가지 한번 들어보고 뭐 판단할 것 같아서 일단 그냥 예정대로 하자는 의견이실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바꾸면 또 다음 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정대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좀 다른 피고인분과 의견이 다르게 바꾸는 것을 선호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뭐 더 의견 없으시면 한번 재판부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뭐 좀 입장이 조금씩 다르시긴 한데 그냥 뭐 그런 상황이면 그냥 기존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의견이 일치하셔가지고 바꾸자려면 편하게 바꿀 텐데 정해진 상태에서 뭐 바꾸는 의견, 안 바꾸는 의견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라서 그냥 기존대로 하겠습니다. 기존대로 하고 그렇게 되면 다음 기는 최지연 예. 일단 진행할 텐데 맞춰서 좀 절차 진행해 예, 보시고 재판부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시면 그 법정위에서 신청하시면 예, 맞춰서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5월 22일은 말씀드린 최지연 진행하고요. 5월 29일은 이병호, 박성재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두 명을 불러서 한 길에 다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병호 5월 박성재 29일 일입니다. 예.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병호 양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 변호인들께서 혹시 뭐 그러면 그 5월 29일 이야기인데 두 명 다 소환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기 이주원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여기 그 좀
우리는 뭐 특별히 뭐 길게 할 게 없습니다. 진짜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두 분 다 소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5월 29일은 이병호, 박성재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증인 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혹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사안 자체가 중요하고 해서 원래 예정하지 않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신청하신 증거가 있으면 가능한 한 채택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추가로 증인이 필요하신 사정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병호, 박성재 증인 신문에는 서정 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이병호, 박성재 말씀하시는 건가? 예, 그래서 그러면 뭐 다른 증인 신청이 없으시면 이제 일단 이때 마무리될 텐데 시간을 순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병호 오전에 하면 충분할 것 같고 오후에 박성재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예, 혹시 뭐 다른 의견, 반대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고 그러면 5월 29일 오전에는 이병호, 네, 오후에는 박성재를 소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거기에 맞춰서 좀 질문 사항 등 예. 시간 등도 조금씩 고려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후에는 이제 서정 조사가 있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재판부에서 그 증거 의견 표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맞춰서 미리 체부 등도 일단 표시를 해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시면 체부에 의견 있는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쭉 정리하면 좀 일찍 마무리되고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 서정 조사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근데 그 성명 명령 하신 게 네네. 6월 2일자까지로 네네. 6월 예, 근데 그 6일자죠. 6월 5일이 되면 저희가 좀 아, 일정이 촉박할 것 같아서 그걸 좀 성명 명령을 좀 당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일단 뭐 제시하셨던 증거 의견 확인하신 것 자체는 뭐 크게 시간은 안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보고 적절히 좀 의견 제시 시한을 좀 당기겠습니다. 당기고 그 체부 예상 체부에 대해서도 제가 표시를 해서 보내드린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더 하실 말씀 재판장 없으세요?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예. 그 지금 그 저희가 받아온 그 증거 목록에 이제 지금 공란으로 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 보류된 이런 부분에 저희가 바로 표시해서 이렇게 제출해 드리면 가장 좋으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러기에는 지금 이게 저희가 그 PDF 파일로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네. 편집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그냥 약식으로 간이하게 몇 번은 동의 뭐 이런 식으로 써내야 되는 거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네. 뭐 기재하셔가지고 그냥 내셔도 되고 예. 아니면 그렇게 정리하셔가지고 몇 번 표시하셔서 내셔도 되고 예, 편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하시면 다만 이제 누락만 안 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재판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재판을 마치고 네, 다음 재판은 5월 22일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